뉴캐슬이 남은 경기에 상관없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이 뉴캐슬의 이번 시즌 성적은 에디 하우 감독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에디 하우 감독이 지난 시즌 부임할 때 뉴캐슬의 성적은 19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은 리그 3위로 현재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뉴캐슬의 선수 구성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엄청난 스타 선수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에디 하우 감독의 지도력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뉴캐슬의 전술은 기마랑이스,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뉴캐슬이 경기를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인 선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냐면 왼쪽에 중앙 수비수인 덴번을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트리피어가 약간 올라갈 때 3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기마랑이스,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 이 세 선수의 패스 능력을 활용한다는 건데요. 특히나 여기에 더해서 알미론까지 약간 내려와서 플레이하게 되면 알미론, 기마랑이스,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 이 오른쪽 라인이 볼을 잘 다루는 라인이기 때문에 상대팀 입장에서는 한쪽 측면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뉴캐슬은 오른쪽 라인에서 반대편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찔러줍니다. 특히나 반대편에 조엘링톤이 나올 때도 있지만 조엘링톤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면 왼쪽 측면에 막시맹이나 고든이나 심지어는 이삭이 왼쪽에 배치될 때도 있거든요. 어쨌든 왼쪽 라인에 매우 빠르고 직선적인 선수를 배치하면서 오른쪽 라인에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는 이러한 패턴 플레이가 에디 하우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 플레이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을 보시면요, 파비안 셰어, 보트만, 덴번 자연스럽게 3백이 만들어지고 있고 기마랑이스와 트리피어, 파비안 셰어 이 3명의 선수가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파비안 셰어가 볼을 잡았을 때 반대편에서 조엘링톤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하고 조엘링톤을 향해서 파비안 셰어가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 한 방에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조엘링톤이 볼을 잡게 되고 조엘링톤이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 다음에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패스가 뉴캐슬의 가장 주요한 공격 패턴인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 세 선수 기마랑이스,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 이 세 선수가 롱패스 능력이 너무 좋아서요, 이번 시즌 뉴캐슬은 후방에서 볼을 소유할 때 굉장히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넘겨줄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중앙에 있는 기마랑이스가 후방에서 볼이 올라올 때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앞으로 볼을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앞쪽에 뉴캐슬이 또 조엘링톤, 이삭, 알미론, 막시맹, 고든, 칼럼 윌슨 등등등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마랑이스가 볼을 잡자마자 원터치로 볼을 넘겨주고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볼을 받기 위해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움직임이 너무나 좋고요. 기마랑이스뿐만 아니라 트리피어나 파비안 셰어도 계속 전방으로 롱패스를 뿌려주면서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노리거든요. 이게 뉴캐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뉴캐슬이 후방에서 볼을 끊어냈을 때 볼을 끊어내자마자 전방으로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하는데, 후방에서 볼을 잡자마자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고요.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향해서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삭이 뛰어들어가고 있거든요. 뛰어들어가는 이삭에게 한 번의 패스, 이삭이 수비라인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 이런 장면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 측면에서 볼을 끊어내는 장면인데 볼을 끊어내자마자 알미론이 볼을 가지고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알미론이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돌파를 시도하다가 앞선에 있는 칼럼 윌슨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칼럼 윌슨에게 한 번의 공간 패스를 넣어주고요. 이 패스가 완벽하게 통하면서 칼럼 윌슨이 상대 수비 라인 뒤를 허물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뉴캐슬은 맨시티나 아스날이나 맨유나 이렇게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둔 팀들의 플레이를 살펴보면 볼을 점유하는 데 집중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뉴캐슬은 이런 팀들과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직선적으로 볼을 뿌려주고 조금 더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굉장히 스피드감 있는 경기를 펼쳤고요.
그래서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스피드하고 재밌는 팀이 뉴캐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에디하우 감독이 좋은 건 뭐냐면 전방으로 기마랑이스,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 이 세 명의 선수가 패스를 뿌려줬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달려나가면서 이 뒷공간 침투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패스의 성공률 자체는 낮아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롱패스가 넘어오기 때문에 롱패스는 패스 성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패스 성공률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상대팀 수비가 이 롱패스를 먼저 차지한다고 해도 여기서 중요한 건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상대를 동시에 압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박을 해서 볼을 빼앗아낼 때도 있고요. 특히나 상대팀이 후방에서 넘어오는 롱패스를 뉴캐슬의 압박에 막혀서 빠르게 걷어냈을 때 이 떨어지는 볼을 뉴캐슬의 선수들이 정말 빠르게 올라오면서 세컨볼을 차지합니다. 이게 에디하우 감독의 핵심적인 전략이거든요. 특히나 뉴캐슬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기동력이 뛰어나서 빠르게 올라와서 상대팀 선수들이 전방에 올라갔다가 뒤로 내려오는 속도보다 뉴캐슬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수비 라인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면서 앞쪽에서 이 세컨볼 찬스를 확실하게 잡아나가는 팀이 뉴캐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뉴캐슬이 볼을 터치한 위치를 보면요, 뉴캐슬이 수비 라인에서 볼 터치한 횟수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두 번째로 낮은 팀이에요. 그런데 미드필더 라인, 그런데 공격 라인에서의 볼 소유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팀이거든요. 그렇다는 건 후방에서의 볼 소유보다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뿌려놓고 전방을 압박해서 볼을 가져오는, 그래서 전방에서의 볼 소유가 많은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뉴캐슬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선수들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면서 이 선수들이 좁은 간격을 일단 유지하고요. 좁은 간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앞으로 올라갈 때 모든 선수가 함께 올라가고 모든 선수가 내려오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하나의 조직이 전방과 후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기동력과 체력이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뛰어난 팀으로 분류됐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캐슬이 다른 상위권 팀들보다 훨씬 더 시원시원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음 시즌에는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다 보니까 이 체력적인 관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시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에디하우 감독도 챔피언스 리그 확정을 지어놓고 다음 이적 시장이 중요하다 라는 멘트를 했거든요. 그만큼 뉴캐슬이 스쿼드를 훨씬 더 두텁게 가져가야 되는 시즌이고요. 특히나 시즌 후반기에는 뉴캐슬이 직선적인 플레이는 좋은데 상대팀이 밀집 수비를 펼칠 때는 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직선적인 선수들이 많은 만큼 세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약간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기마랑이스,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가 박스 안으로 그리고 수비라인 사이로 패스를 넣어줘도 사실 이 수비라인 사이에서의 세밀하고 창의적인 플레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뉴캐슬이 상대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데에는 약간 어려움도 있고, 다음 시즌이 되면 당연히 뉴캐슬은 강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상대팀들의 밀집 수비를 풀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시즌 뉴캐슬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마랑이스를 조금 더 높게 올렸으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 한 명을 영입한다 라는 것도 있고요. 기마랑이스가 워낙에 후방에서 후방 빌드업도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중원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잘하기 때문에 기마랑이스를 올리지 않고 앞쪽에서 이 미드필더 라인에서 창의적인 선수를 한 명 영입해서 배치를 한다, 이러한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아무래도 요 앞선 라인, 미드필더 라인에서 맨시티의 데브라이너, 아스날의 웨데고르, 맨유의 에릭센이나 브루노 페르난데스 요런 선수들처럼 창의적인 공격형 미드필더가 부족하다는 게 뉴캐슬의 확실한 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최근에는 네이마르의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가 다음 시즌 뉴캐슬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뉴캐슬이 라인을 많이 끌어올리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이 크게 열릴 수밖에 없는 전형이거든요. 뉴캐슬이 앞쪽에서 압박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 자체를 허용하지 않을 때가 많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이 수비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빠른 선수가 필요해요. 특히나 이 파비안 셰어가 볼을 전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데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김민재 선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특히나 로마노 기자가 뉴캐슬이 스카우터를 파견해서 김민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뉴캐슬이 김민재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당연하게도 다음 시즌에는 라인을 높였을 때 수비수들의 체력적인 부담감도 커지고, 그리고 상대팀들이 뉴캐슬의 뒷공간을 노리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약간 부족한 감이 있는 파비안 셰어, 요 자리에 수비 뒷공간을 확실하게 커버할 수 있는 선수 한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 라는 측면에서 아마 김민재 선수를 노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뉴캐슬이 다음 시즌 더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뉴캐슬이 사우디 자본이 인수를 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지난 시즌에 있었던 자원들로 몇 명만 영입하고, 특히나 엄청난 스타 빅네임을 영입한 것도 아니었는데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포지션 몇몇은 당연히 뉴캐슬이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보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뉴캐슬이 이렇게 차근차근 실속을 다져나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을 때, 여기에 더해서 사우디의 그 엄청난 자본까지 더해지면 뉴캐슬이 당장 다음 시즌, 그리고 더 먼 미래를 생각했을 때 훨씬 더 강팀이 될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에디하우 감독이 자신의 전술적인 잠재력을 뉴캐슬에서 분명히 보여준 시즌이었고, 엄청난 빅네임 없이도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 진출에 성공시킨 건 에디하우 감독의 이 직선적인 축구, 그리고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빠른 압박과 세컨볼 싸움, 이런 플레이들이 뉴캐슬만의 스타일이 되면서 에디하우 감독이 뉴캐슬의 성적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